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로봇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로봇도 있고요, 청소 로봇도 있고요, 또 그렇죠. 산업체에서도 로봇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병원의 수술실에도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로봇들이 있나요? 보통 로봇이 수술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우주선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아주 특별하게 먼 미래의 그런 실험실 같은 그 수술실에서 로봇이 수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암을 수술하는 로봇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미 1만 번째의 로봇 수술을 환자에서 시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아주 중요한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로봇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의사가 수술하는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로봇 수술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다빈치 수술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환자는 이 부분에 침대 베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그 기기장치 앞에 조작을 하는 사람 분들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환자 위에서 직접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기계장치를 로봇을 조작해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 환자가 누워 있는 위에 아주 작게 그렇게 그 구멍을 내서 이 로봇 팔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 안을 비춰 가지고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면서 그 실제로 절개부위 작고 작은 로봇 팔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그 실제 수술한 부위를 한 10배 정도 확대해서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로봇 팔을 조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정교하게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들인데도 먼 미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네. 자, 워낙 요즘 시대가 다양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이미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가곤 합니다. 이렇게 이미 공개된 다양한 빅데이터 덕분에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의 그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기존의 기술과 기존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크기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에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양이 일단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데이터가 모여지고 수집되고 실시간으로 그것이 분석되고 처리돼서 쓰여지는 그 속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쌓이는 것이 빅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 고도화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 관련된 쪽에서는 특히 고품질의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가 이미 18년 전에 시작되어서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주 양질의 고급의 빅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2조 1천억 건, 2조 2천억 건의 빅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쓰이게 되고 돈을 벌어주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보시면 그 외국의 전문 분석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연간 8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임상시험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분석하면 실제로 실험을 안 해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제품을 쓸 수 있고 또 그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상당히 중요하게 큽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미 몇 년도 준비를 해서 올해에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다 모아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일을 올해 만들고 한 몇 년 후에는 그것을 좀 일반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것을 하고자 지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챙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이라는 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가 최근에 그 여러 정부 기관뿐만 아니고 기업체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보도된 아주 중요한 그 결과가 방금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관련된 쪽입니다. 언제부턴가 정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의 나사와 그쪽의 데이터와 연합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봤더니 중국에서의 그 우리나라에서 그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으로 안 좋은 날에 중국 쪽에서 서풍이 불어서 중국에 있는 그런 에어로졸이라는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돼 들어오더라라는 것을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석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러한 그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좀 밝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요. 첨단 의료 시대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3D 프린팅 기술도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주 재밌는 기기입니다. 프린터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문서를 그렇게 프린트해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3D 프린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3차원 형상의 물건을 프린트해내는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하고 클릭하면은 기계가 프린트해서 물건을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이가 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손을 잘 못 움직였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손에 맞는 그 보조 기구를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손에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밑에 보시면 이 영상에서 나도 이제 공을 던질 수 있어요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의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첨단 의료 기술,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쓸 수 있는 손에 끼는 이런 보조 기구를 3D 프린터로 기술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것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이 왔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친구들이 공놀이 할 때 얼마나 소외되고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단순하게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애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제공해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3차원의 그런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198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3D 프린터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그 기계의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의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또 의료용으로 방금 보셨던 손에 끼는 보조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3D 프린터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의료용으로 3D 프린터를 쓰는 그 아주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셨던 손이라든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인체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부분에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어서 쓰려고 할 때에 그 사람 환자 그 본인에게 맞는 형상대로 프린트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숲에 가서 물건 파는 것처럼 수십 개, 수천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인체 구조라든지 의료용으로 쓰이는 부분이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3차원 형상의 구조를 이 복잡한 구조를 프린트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3D 프린터가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개발이 되었고 인체 내에 실제로 인체 내에 삽입해서 넣어서 쓰기에도 안전한 재료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이 보다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고에 의해서든 뭐 장애에 의해서든 머리뼈가 손상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장애를 있는 분들의 경우에 그 환자의 그러한 형상에 딱 맞게끔 3D 프린터로 프린터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린터해서 제조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로 만든 이 머리뼈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시대가 됐군요. 자, 좀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네. 이 첨단 의료 기술이 우리 뇌와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고 실용화되고 있는 기술이 뇌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뇌를 연구하는 과학사를 보면은 재미있고 흥미는 있지만 저 연구에서 어디다 쓸까 그런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뇌를 연구하고 동물의 뇌와 사람의 뇌를 연구해서 밝혀진 것들이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쪽,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뇌파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보면은 2012년도에 뇌에 뇌파를 읽어서 미국에서 글자를 타이핑에 쳐주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아이브레인이라는 기술인데요. 그게 장애가 있어가 마비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손을 움직여서 뭐 타이핑을 한다는 글자를 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이 뇌 생각을 하면은 뇌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 뇌파를 읽어서 분석을 해서 글자를 자동으로 쳐주는 기술이 이미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의 대기업에서 그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기업체에서 개발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SNS 통해서 그렇게 채팅을 할 때에, 수다를 떨 때에 생각을 하면 그게 글자로 타이핑돼서 전해지고 네. 그런 그런 시대가 아마 언젠가는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들을수록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첨단 기술이 축적이 되다 보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네, 전문가에 따라서는 한 200년까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걸 예측하는 예상하는 거죠. 네.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미 벌써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크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보면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를 새 차를 사가지고 쭉 타다 보면 몇 년 타다 보면은 부속이 고장나고 그래 갈지 않습니까? 한 10년쯤 지나면은 또 다른 부품이 고장나면 또 갈아서 타고 몇 년 더 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인체의 그런 장기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손상이 되고 암이 생기거나 망가지거나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처럼 교체해서 또 건강하게 또 유지해서 또 살아가고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인간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못해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공지능 실체도 없고 컴퓨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누구도 책임이 없으니 사고를 당한 환자한테 참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이미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골치 아프게 열심히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그런 의료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이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디 쪽에서의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이나 수술 로봇이나 그런 것을 만든 개발자 쪽의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의사나 의료진들의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또 부득이의 오작동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가지고 내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더 많이 병원에서 쓰여지게 되면 이런 것이 점점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3건의 인공지능이 의료기기라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법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도 나온 것을 보면은 국회에서 부랴부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의료기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지 아주 좋은 첨단 기술을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인공지능 시대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그런 불안한 시선도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서 일상의 여러 곳곳에 쓰이기 시작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점들, 좋은 이점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또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법과 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이 처음에 초창기에 개발되고 쓰여지고 휴대폰이 처음에 나오고 할 때 사람들에 따라서는 집에 전화기가 있고 한데 휴대폰이 필요하냐? 인터넷 내가 굳이 뭐 그쪽이 컴퓨터 관리 쪽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지금 시대의 인터넷과 휴대폰을 보십시오. 손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휴대폰이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인터넷 접속이 되어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볼지 말지한 먼 타지에 살고 있는 오래된 친구가 지금은 언제든지 하루에 몇 번씩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수다 떨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부작용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첨단 기술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잘 쓰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속의 의료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그리고 신약 개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함께할 로봇 친구, 또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장기 이식과 재생의료 기술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의학계를 이끄는 과학자 김용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